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AI 로봇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조금 이제 그 엘리베이터 쪽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조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좀 줄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앞서서 이제 엘리베이터 주제를 왜 우리가 다루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AI 로봇 시간이 뭐 학생 말 맞다나 이게 무슨 2학년용 그래픽스 수업도 아니고 너무 프로그래밍 쪽으로 빠지는 거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진지한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제가 얘기를 할 얘기는 좀 무거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옵저베이션하고 리즈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항상 그 뭔가 데모를 가지고 하는 예제들과 다르게 텍스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실제로 그 전문 용어들 이쪽 분야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이런 AI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옵저베이션과 리즈닝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리즈닝은 많은 AI 분야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해결책이 없는,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이고요. 리즈닝, 리즈는 뭐 리즌 Y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죠. 뭔가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추론, 뭐 균합적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 나올 때 이제 추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있을 때 그 결과로부터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 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고 그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것 같다 라고 하는 추론이라고 하는 분야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유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면 좀 편한 한국말, 좀 어렵지 않은 한자로 이것도 물론 쓰겠지만 저도 못 쓰고 추론도 못 씁니다만, 이유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답까지 내는 것을 리즈닝, 추론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앞부분에 있는 옵저베이션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뭐 관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그 한문 형태로 표현하면 이제 관측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나 전문 용어가 되겠고요. 우리가 뭔가를 지켜보다, 관찰하다, 옵저브라는 데서 시작을 해서 관측이라는 표현이 붙게 됩니다. 이 관측은 제어 분야 쪽이나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문 용어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옵저베이션이나 리즈닝은 보통 명사이긴 하지만 엔지니어링 필드들 또는 이런 해당 전문 연구 분야에서는 하나의 전문 용어로서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 관측과 리즈닝, 추론에 대한 얘기를 아주 짧게만 여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들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텍스트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용어들을 배우실 때에는 지난주에 이제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학년 때에 이런 용어를 보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제 이것들이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머물면서 이게 다른 용어들하고 합쳐져서 막 나중에는 이렇게 짬뽕이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면 이런 용어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그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인생에서 중요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어렵게 하는 중이네요. 자, 그래서 이 옵저베이션은 최근에 뭐 AI 분야라고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엔지니어링
컨트롤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 원래 이 AI 분야들이 거의 그 약간은 똥멍충이 같은 상태. 예, 그래서 뭔가 문제를 자기들만의 영역에서 정의하고 그걸 해결하는데 오랫동안 시간 낭비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학문적 베이스를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뭔가 현실하고 문제가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풀리니까 현실하고 다른 문제들로 자신만의 도메인에 갇혀서 지난주에 이제 도메인 얘기도 했습니다. 도메인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뭐 외부 사진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 애매한 영역이 하나 있네 하면서 이제 뒤늦게 찾아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옵저베이션입니다. 이 옵저베이션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뭐 기계공학 그다음에 전자 이런 여기 하나 더 붙는다면 화공까지만입니다. 화공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다른 시스템이나 기계하고 전자과만 컨트롤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는 제어 쪽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물리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센싱한 정보를 가지고 불확실한 정보들을 어떻게 해서든 모델링 기반, 수학적인 모델링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초의 컨트롤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런 회전자가 있고요. 회전자에 여기 무게가 두 개가 이렇게 추가 달리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서 얘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은 이 녀석이 이렇게 더 아까보다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에 무게 추가 달려 있기 때문에 회전하면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퍼져서 얘가 오른쪽으로 퍼지면 여기에 밸브가 문이 아까보다 이쪽으로 휙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이 새어나가면 뭔가 여기 있는 증기기관의 회전이 줄어들면서 이 치차가 여기 있는 것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문이 닫히는 증기기관의 초창기 때 이런 컨트롤 하는 도구들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회전량에 따라서 증기를 자동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장비들에 해당했었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분야들은 사실 증기기관의 시작과 함께 거의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뭔가 기계,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컨트롤이 큰 의미가 없었는데 동력 전달하는 부분에서 컨트롤 문제들이 생겼고요. 동력 전달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물리적인 환경들에서 현재의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의 기본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컨트롤 제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컨트롤 엔지니어링 분야 쪽에서는 원래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취급할까 그리고 이 정보는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에러가 있고 그 에러를 토대로 해서 에러가 있지만 그 에러를 최소한으로 요만한 폭 안에 밀어 넣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그런 컨셉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되게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대학교 초창기 때에는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면 물리는 모든 문제를 제대로 풀어. 근데 엔지니어링은 대충 풀어. 이렇게 생각했던 멍청한 시절도 똥멍충이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컨셉이 아닌 겁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나 할 만한 얘기가 되겠고요. 공학은 공학대로 에러의 존재를 인식하고 에러가 있지만 그 에러의 안쪽의 모든 문제들을 쑤셔 넣어서 에러 폭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학문이 되겠고요. 순수과학은 그리고 이 에러라고 하는 것들을 모델링까지 해서 또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 에러가 생기는 원인까지 포함해서 같이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수업 전반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사실 보일스크류 예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뭔가 내재적인 모델들이 있을 텐데 그 모델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단순화시키거나 또는 간단하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길어집니다만 자연계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뭔가 관측을 한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관측을 하다 보면 이 정보가 역시 마찬가지로 에러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의 마음, 어떤 상태인지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남자는 여자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관측이 잘 되지 않죠. 오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 뭘 잘못했는지 몰라. 저는 언제나 한 번도 옵저베이션 했을 때 성공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관측이고요. AI 쪽 분야에서 최근에 관측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학술적으로는 10여 년 전부터 관측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특히나 딥러닝 분야 쪽에서도 관측이 잘 안 되는구나. 나는 내가 모든 스테이트들 정보들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 관측 자체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좀 가중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관측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컨트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공대 분야 쪽에서는 오히려 되게 익숙한 부분들인데 이 관측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오늘 한번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옵저베이션 같은 것들은 컨트롤 엔지니어링 자동 제어 3학년 이후에 배우는 과목들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컨트롤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옵저베이션이 되게 보편적인 주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학부 과정에서는 관측에 대해서 거의 잘 배우질 않습니다. 제가 학부 때도 배우지 않았고요. 이 관측이라고 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크게 못 느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점 관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자율주행에서는 이 관측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관측한 내가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현재 위치를 관측해서 어떻게 하든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분야가 자율주행의 핵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주행에 사실 거의 요새는 지분이 좀 떨어졌지만 이제 한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 관측이라고 하는 분야가 뭔지 오늘 조금 얘기해보고 리즈닝이 뭔지 엘리베이터 사례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매스 센터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스는 원래 질량이고 센터는 그 중심점을 뜻하는데 한국말로는 그냥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무게중심이라는 예제를 가지고 관측이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세그웨이입니다. 이 세그웨이가 있고요. 요새는 용어들이 다른 용어로도 보이죠. 이 세그웨이는 예전에 개발이 된 다음에 중국 업체가 특허 만료가 되고 그 특허를 사버렸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산 제품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원래 이와 같이 생긴 세그웨이의 경우에 가격이 한 800만 원 정도, 10년 전에 한 80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 제품들이었는데 중국이 인수하면서부터 역시 중국 차이나 매직이 통하면서 저가 버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이 세그웨이의 구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대략 감 잡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지게 되면은 사람이 깜짝 놀라고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가 너 너무 많이 기울어졌구나. 이 기울어진 거를 복원하려면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앞으로 가야지만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훅 하고 가게 되면
아까보다 각도가 이만큼 된 게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리고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구조. 이게 이제 말로는 쉬운 세그웨이의 무게중심 잡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아이디어가 최초로 나온 건 언제냐면 저희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2002년도에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애가 와가지고 심심해서 농담 따먹기 하다가 세그웨이에 대한 얘기를 그때 처음 그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 들을 때는 뭐 역진자 문제인데 뭐 이게 되게 재밌다. 뭐 이게 탈 걸로 쓰는 데에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게 세그웨이라는 제품으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게 2002년도이고요. 이 세그웨이의 제어 방법은 많은 뭐 고등학교에서도 간단한 그 바퀴에다가 뭐 달아가지고서 대충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데요. 사실은 얘들은 그런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준에서 명확하게 제어를 할 수가 없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심심할 때마다 학생들이 한 번씩 해보고 싶어하는 주제들 중에 하나인데 이론 자체도 뭐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대학 수준에서 사실은 넘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그웨이 역진자 문제들은 대부분 안 푸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역진자 문제 중에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가 이제 보행 로봇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행 로봇이 한 발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그웨이나 역진자, 진자가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진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문제들이고 풀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래서 제어기를 따로 구성을 하지 않으면 잘 안 풀리고 그 제어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도 학부 수준에서 사실은 넘어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학부 과정에서 자동제어에서도 결코 나오지 않는 주제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책에 간단하게 예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기법들은 학부 때 대학에서는 명확하게 배우지 않게 됩니다. 근데 대충 고등학생들이 이제 튜닝 해가지고 프로그램 적당히 해서 하면 일단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많이 시도를 하는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의 기본적인 어떤 논리는 간단하게 앞으로 기울어지면 앞쪽으로 가서 다시 뒤로 복원이 되더라. 또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뒤로 밀어서 앞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그웨이는 어떻게 매스 센터를 찾는가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론은 간단한데 앞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즉 매스 센터가 이 사람의 무게중심이 어디 배쯤에 있을 텐데 이 무게중심이 이쪽 앞쪽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조금 더 바퀴 축 대비 살짝 근처에 있게 되면 이제 잘 안 넘어지겠죠. 근데 지금 바퀴 축 대비 무게중심이 너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벌러덩 넘어질 거라 바퀴가 갑자기 붕 하고 움직여서 매스 센터와 바퀴 축 간의 간격을 최소한으로 좁히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그웨이의 구조인데 이 도대체 그러면 매스 센터의 위치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라는 좀 엉뚱한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뭐 자이로 센서 각도를 측정해주는 자이로나 뭐 인코더 이런 것들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주된 주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엘리베이터 얘기하다가 이게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 추론 때문에 엘리베이터 얘기하다 보니까 옵저베이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자이로는 옛날 그 2차 대전 때 미사일 만들 때 뭐 영국이 했던 V2 계획에서 로켓으로 미사일 만들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보통 기계식 자이로의 경우에는 꼬마 애들 머리통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잘 회전을 하는 3차원 회전을 하는
구조물을 만드는 거고요.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그만 요만한 센서들을 써서 많이 처리하고 있고요. MPU 6080인가 뭐 이런 저가의 가속도계 센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대형 어린애 머리통만한 자이로가 쓰이다가 이 램즈 기술을 이용을 해서 칩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했던 이유는 예전에 이제 그 비디오 헤드 드럼이 돌고 있을 때 정지를 하게 되면은 노이즈가 끼게 되는데, 그 노이즈는 이 헤드 드럼이 고속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헤드 드럼이 어떻게 진동을 하는지, 고속으로 회전할 때 잘못된 진동이 발생하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가속도계라고 하는 가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칩을 만들었었고요. 그 칩을 이용을 해서 여전히 지금도 3축 가속도계입니다. 3축 가속도계를 이용을 하고 걔들이 뭔가 중심 지점이 있고 이 부분에서 가속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회전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가속도 형태로 바꾼 것을 뭔가 처리해서, 원래의 자이로는 각도를 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런 칩들은 각가속도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재는 것이라서 엄밀히 말해서 얘는 자이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속도를 이용을 해서 각도를 잴 수 있다라고 뭐 얘기들 합니다만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자이로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이로 정보를 다이렉트로 얻을 수 있는 센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다 이 가속도를 이용을 해서 가속도와 각가속도를 이용을 하여 얘를 적분을 두 번을 하면 얘는 위치, 얘는 각도를 일부 구할 수 있는데, 딱 현재의 각가속도를 토대로 해서 바로 전 스텝에 아주 짧은 구간의 각도와 위치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의 위치하고 각도는 에러가 많아서 쓸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어떤 유형의 센서를 쓰시더라도요 불가능합니다. 제발 좀 이 각가속도 가져다가 각도 재가지고 뭐 위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세그웨이에 쓰이고 있는 그 자이로 센서는요, 그래도 굉장히 고급인, 이런 어린이 머리통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먹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한 15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 정도 되는 것들을 세그웨이에 실제로 썼기 때문에 옛날 가격들이 한 800, 1000만원 이 정도가 나왔던 거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각가속도 형태의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주 짧은 구간 안에서만 보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움직임들이 예전보다 부드럽지 않죠. 이 세그웨이는 정말 안정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최근 중국이 라이센스를 산 다음에는 이 저가 센서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역진자, 뒤집어져 있는 진자로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퀴가 있고 여기 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이 얼마만큼 중심이 벗어났는가를 측정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도 세타만큼 되어 있으면 이때 간단하게 여러분들 피 컨트롤에 대한 기본 개념 배우신 것처럼 현재의 각도에다가 K 상수를 곱하면은 얘가 얼마만큼을 회전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여기 점이 빠졌네. 바퀴의 회전 속도로 변화시켜서 바퀴가 이 상태에서는 앞쪽으로 굴러가게 되면 얘가 제대로 딱 쓰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점을 붙이는 게 맞겠습니다. 미분한 걸로. 네, 이렇게 해서 바퀴의 속도, 각가속도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 자이로 센서가 틸트 앵글, 얼마만큼 기울어졌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고요. 가까속도 가지고는 거의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예, 다치기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바퀴가 앞쪽으로 가서 매스 센터가 뒤쪽으로 밀리는, 결국은 바퀴 좌표계 위에서 보면 바퀴 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라타가지고 보고 있다고 치면요, 여기 조그만 사람이 돼서, 그러면 바퀴 입장에서 보면은 얘의 각도가 이제 딱 발딱 서는, 이런 형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 세타가 0이 되면 K가 하고 곱해지니까 바퀴의 속도도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틸트 각이 0에 가까워지면 바퀴의 속도 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세타 도트라고 여긴 하겠습니다. 휠의 각도도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매스 센터가 제로가 매스 센터는 틸트 앵글이 제로인 바로 이 지점에 매스 센터가 무게중심이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인버티드 펜듈럼의 원리가 되겠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그웨이를 보통 이렇게 탄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이로 센서가 지금 어디 붙어 있냐면, 자이로 센서를 사람한테 붙여야 되면은 맨날 이 세그웨이 탈 때마다 머리통에다가 센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니까 자이로 센서는 세그웨이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왼쪽의 그림처럼 되어 있으면 요만큼의 각도가 있겠구나, 사람 손만큼 조금 더 각도가 뒤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세그웨이를 어떤 친구가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쭉 빼고 이렇게 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세그웨이의 막대기의 각도인 겁니다. 이 각도는 이 두 가지 왼쪽과 오른쪽 그림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이로 시그널, 자이로 신호는 현재 똑같습니다만 그 위에서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요새 보면은 이제 뭐죠?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왜 그렇게 보드 위에서 춤을 추는 걸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춤추냐 뭐 이런 거 유튜브에서 찾아보던데, 보드에서 춤추는 거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 이 주의할 사항은 자이로 센서 자체는 똑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무게중심을 이렇게 뒤로 빼고 있어서 무게중심은 실제로 뒤에 빠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퀴 축 위에 있는데 무게중심이 뒤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로 발랑 자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그웨이가 측정하고 있는 신호는 이 세그웨이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자이로는 세그웨이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이지 사람의 무게중심을 측정하는 센서가 아닌 겁니다. 바로 이 경우에는 세그웨이의 각도를 측정했지만 사람의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을 거야 라는 가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 가정을 토대로 해서 세그웨이의 각도를 가지고 사람의 무게중심이 적당히 이 정도 되겠지 해서 에러 범주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변태적인 짓을 하고 있으면은 야호, 이 상태가 되면은 세그웨이는 현재의 각도와 무게중심 간의 관계를 더 이상 추측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제어기는 이 각도대로만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쪽으로 벌러덩 잡아지겠죠. 자,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 이 수업에서 초반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관측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훌러덩 그냥 속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자이로 센서는 세그웨이의 각도를 재는 것이지 자이로는 세그웨이의 각도를 재는 겁니다. 각도. 이거는 사람의 무게중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이에 사람이 정상적으로 세그웨이를 탄다면 세그웨이의 각도와 사람의 무게중심 간의 관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세그웨이의 각도를 토대로 사람의 무게중심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이로 정보는 휴먼 센터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추측하다, 에스티메이션 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전문 용어들이 되겠고요. 에스티메이션 하다라는 것들은 뭔가가 우리가 그 값을 추측하거나 추정하다 이런 의미로서 추측보다는 추정이 맞겠죠. 한국말로 추정하다라는 전문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게중심이 지금 변한 사례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에 배우셔야 되는 내용, 옵저베이션과 메저먼트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옵저베이션은 앞서서 얘기 드렸던 관측이 되겠고요. 관측. 메저먼트는 한국말로 굳이 바꾼다면 계측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측과 계측은 무엇이 다른가? 계측은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측정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측정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자로 재는 것도 메저먼트가 되겠고요. 센서를 가지고 뭔가 각도를 재거나 거리를 재는 것도 다 메저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with out이라는 표현이 있고 모델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관측, 메저먼트라고 한 관측이 아니라 계측, 측정은 모델링, 어떤 무슨 생각, 깊은 고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자를 대고 또는 무게, 네가 방금 전에 밥을 먹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무게를 재야겠어. 뭐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없이 현재 있는 거를 팩트만을 재는 것들을 계측, 메저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서를 가지고 뭘 잰다라는 것은 사실은 메저먼트, 계측,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옵저베이션은 뭐냐? 방금 전에 생각과 같은 겁니다. 데이터를 뭔가 콜렉션, 여기는 수집의 콜렉션이고요. 콜렉터. 그다음에 여기는 코렉트, 뭔가 수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수정하는데 우리가 바로 관심이 있는 우리가 설계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정, 보정하는 작업이 바로 관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옵저베이션은 메저먼트, 계측에다가 모델링을 합쳐서 이 모델을 토대로 해서 관측된 결과, 측정된 결과를 일부 수정을 해서 얻는 것을 옵저베이션, 관측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센서 값 그 자체는요, 실제로는 우리가 센서로 뭔가를 측정을 하게 되면 그 값이 진짜 값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도 자를 가지고서 물체의 크기를 재봐라, 연필의 크기를 재봐라 하면 항상 보면 똑같은 걸로 보이긴 하지만 이 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어릴 때 되게 진지하게 고민했던 거, 자를 이쪽에서 볼 때하고 이쪽에서 볼 때 플라스틱 자이기 때문에 눈금이 좀 달라 보이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관측이 아닌 계측을 한 센싱한 값들은 실제 값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에러라는 것들을 반드시 포함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관측한 결과는 센서 값하고 똑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서 값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게 옵저베이션이고요. 센싱 값들은 관측에 의해서, 모델링 기반의 관측에 의해서 센서 값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이 옵저베이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이론을 나중에 한 4학년 때도 배우겠지만 자율주행을 할 때 뭐 라이다가 필요하네, 스캐너가 필요하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걔네들은 그냥 메저먼트입니다. 얘네들은 거리를 잴 뿐이지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센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들은 거리만 재죠. 위치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레이저 센서를 가지고 옵저베이션, 모델링에 투입을 해서 현재의 위치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옵저베이션들은 최근에 자율주행 때문에도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센서를 잰 것, 자이로를 잰 값은 실제 매스 센터하고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옵저베이션을 토대로 해서 참값에 가까운, 즉 매스 센터에 가까운 값으로 바꿔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옵저베이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상태 값을 옵저베이션 한다.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일까? 위치도 하나의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위치는 어디일까? 현재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일까? 이런 스테이트 옵저베이션이라고 이런 분야들을 스테이트 옵저베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미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고요.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모든 상태 값들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메저먼트는 할 수 있지만 모든 상태 값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 조심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상태 값을 계측하거나 관측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머리통 속에 있는 뇌가 있는데요. 이 뇌의 각각의 상태들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냐? 관측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들을 계측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MRI 펑션, fMRI를 쓰거나 해도 얘네들 전체의 상태값들을 추적 관리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상태값을, 현재의 상태들을 센서들로 관측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퀀텀들, 세포 핵들 밑으로 내려가면 퀀텀들이 나올 텐데, 퀀텀, 퀀텀하고 양자죠. 이런 것들은 관측이 불가능하죠. 하이델베르크 불확정성 논리들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한 가지 경우에 대한 것만 관측을 할 수 있지 모든 경우를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리적인 관점이고요. 지능 관점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지능형 문제에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관측할 수 있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센서 값들은 사실은 트루 값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센서는 되게 정교해야 된다는 것들까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센서로 우리가 뭔가를 계측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물의 속도를 알고 싶어서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서 뭔가 이 속에 있는 물들이 얼마만큼의 속도로 가는지 측정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물들이 고압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물들이 흐를 때에는 이 센서가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여기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물이 조금만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센서를 박으면은 센서를 박았던 것에 의해서 이 주변의 유동들이 변화가 되겠죠. 유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센서는 항상 트루 스테이트, 실제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사실 센서가 갖고 있는 다이나믹스 이런 분야 때문에 실제 신호를 왜곡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보를 우리는 센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모든 상태를 센싱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태 값들은 센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관측기를 토대로 해서 추정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센서를 박아가지고 어떤 상태 값들을 뽑아내면 그거는 센서 값, 메저먼트 값일 뿐이고, 이걸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이 값들을 보정하거나 또는 실제 값하고 비슷하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세계는 퀀텀 기반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퀀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이 모든 것들은 딱 어떤 한 가지 값들로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퀀텀의 상태 값들 같은 것들은 확률적인 분포를 갖고 있고 확률 형태로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애매한 얘기라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관측한 값은 참값이냐? 관측한 값도 참값은 아닙니다. 단지 추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참값은 아주 근사한 값이고요. 센서 값들은 노이즈가 잔뜩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값하고도 굉장히 많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요. 모든 정보는 추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정할 때에는 관측을 통해서 추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디터미니스틱 결정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측정한 값은 0.3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어떤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측한 값은 0.31 근처에 있다. 사실은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값이 0.31 주변에 여러 번 측정을 하면 확률적 분포를 이루고 있는 거죠. 0.31 가능성, 밀도가 굉장히 높고 0.31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서 밀도가 낮은 형태인 이 정기분포, 가우시안 커브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확률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퀀텀 기반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는 즉 스토캐스틱 월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칸이 모자라서 맨 마지막 줄에 한 줄만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우리는 모든 상태 값들을 풀로 관측할 수 있는가?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우리가 관측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요, 일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을 우리가 외부에서 관측을 해서 기분이 좋냐 나쁘냐 라고 하는 이 외부의 상태만을 관측할 뿐이지 실제 이 사람의 내부에 있는 기분이라든가 이 사람이 오늘 주머니가 돈을 잃어버려서 화가 났는지 오다가 쿵 하고 어딜 부딪혀서 뒤통수가 멍이 들었는지 그것들은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일부만 일부만 관측을 할 수 있지 풀로 관측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관측이라고 하는 분야에서의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여기서 잠깐 끊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